현대인들이 공룡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대개 영화 속 장면들이죠. 거대하지만 어딘지 로맨틱한 존재, 혹은 무시무시하지만 멋진 괴물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화석 증거가 보여주는 공룡들의 모습은 우리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잔혹함과 폭력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잔혹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 진짜 공룡들의 본 모습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몇 해 전 고생물학 연구진들이 발견한 티라노사우루스 두개골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얼굴 전체에 깊은 상처 자국들이 남아 있었는데 연구진들이 그 간격과 깊이를 측정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죠. 이 공룡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티라노사우루스가 말 그대로 머리를 씹어댔다는 증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공룡이 그런 끔찍한 공격에서 살아남았다는 점이었어요. 식인 행위, 극도의 공격성, 자연계에서는 보기 드문 잔혹한 행동들이 계속해서 화석 기록에 나타났죠. 연구를 진행하면서 학자들은 거의 정신병적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공격적인 다양한 공룡종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특히 티라노사우루스의 경우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모두가 이 공룡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끔찍한 존재였는지 대부분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스탱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티라노사우루스 두개골이 있습니다. 고생물 학자들이 처음 이 화석을 조사했을 때 머리 뒤쪽에 이상한 구멍을 발견했어요. 그냥 단순한 구멍이 아니었습니다. 뼈 깊숙이 박힌 완벽한 찔린 상처였죠. 연구진들이 구멍 크기를 측정한 후 맞춰본 결과는 티라노사우루스 이빨이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스탠은 살아있을 때 거의 죽을 뻔했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았어요. 이건 스탠이 견뎌야 했던 얼굴 물어뜯기 공격이었고 그 이후 평생 흉터와 함께 살아야 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사실이 있어요. 고생물학자들이 더 많은 티라노사우루스 두개골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더니 여러 표본에서 총 302쪽 4개의 서로 다른 얼굴 물린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302쪽 4개요. 이건 그냥 가끔씩 무작위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명백한 패턴이었죠. 이것도 누군가 애인과 침대에 앉아서 하는 상냥한 애정 표현 같은 게 절대 아니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건 뼈를 부수기 위해 진화한 이빨로 만든 찔린 상처들이거든요. 자동차 문판을 뚫어버릴 만한 종류의 물어뜯기 말입니다. 그리고 동족을 잡아먹는 행위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맞아요. 연구진들은 다른 티라노사우루스 이빨 자국이 남아있는 티라노사우루스 뼈들을 발견했어요. 이런 자국들은 싸움에서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섭식 흔적들이었어요. 무언가가 뼈에서 살을 천천히 체계적으로 벗겨낼 때 남기는 그런 자국들 말이죠. 발가락 뼈에까지 물린 자국이 있었는데 이는 큰 덩어리 살들이 다 없어진 후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서 남은 뼈들을 뜯어먹었다는 의미입니다. 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 속 공룡이 실제로는 자기 가족들을 잡아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다가스카르에는 마준가사우루스라는 공룡이 살았는데 고생물 학계에서 아주 특별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동족 섭식 행위가 있었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었던 최초의 공룡이었거든요. 단순히 의심하는 수준을 넘어서 오늘날 법정에서 통할 수 있는 화석 증거로 실제 증명해낸 거죠. 어떻게 그걸 알아냈는지 말씀드릴게요. 연구진들은 물린 자국이 있는 마준가사우루스 뼈를 발견했습니다. 현미경으로 그 물린 자국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 자국을 만든 이빨의 정확한 간격과 형태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엔 그 자국들을 당시 마다가스카르에 살고 있던 모든 포식자들의 것과 비교해봤습니다. 마준가사우루스 이빨을 제외하고는 일치하는 게 없었어요. 물린 자국에는 이빨의 톱니 모양 가장자리가 만든 평행한 긁힌 자국들이 있었고 간격도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마준가사우루스를 잡아먹은 건 다른 공룡이 아니었어요. 이제 여러분은 어쩌면 이미 죽어있던 것들을 청소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당시 마다가스카르는 사실상 사막이었습니다. 날씨는 건조하고 뜨거웠으며 먹을 것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배가 고프면 다음 식사가 어디서 나올지 까다롭게 고르지 않게 되죠. 비록 그것이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돌아다니는 존재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부모 물고기들은 양육을 너무 못해서 새끼들이 튀어나오자마자 돌아서서 잡아먹기도 합니다. 인간들은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불행히도
자연에서 동족 섭식은 꽤 흔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런 생물들이 체계적으로 자기 종족의 뼈에서 살을 벗겨냈다는 화석 증거를 발견한 건 약간 불안한 일이죠. 마다가스카르는 단순한 섬이 아니었습니다. 공룡들이 서로를 잡아먹던 곳이었어요. 콜로라도에 맷 채석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고생물학자들은 평범한 공룡 묘지를 발견했다고 생각했어요. 1억 5,200만 년 전 어려운 시기에 함께 죽은 쥐라기 시대 화석들일 뿐이라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물린 자국들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발굴한 뼈 2,368개 중 3분의 1이 씹혀 있었어요. 현대의 청소동물이 아니라 다른 공룡들에 의해서 말입니다. 물린 자국이 있는 뼈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중 17%가 동일종의 다른 공룡 뼈였습니다. 다리뼈나 갈비뼈에 물린 자국을 발견하면 이해가 됩니다. 포식자들은 살이 많은 부분을 노리니까요. 하지만 고생물학자들은 발가락뼈와 척추 조각들에서도 물린 자국을 발견했어요. 그런 뼈들은 살이 거의 없는 부분이거든요. 즉, 이 알로사우루스들이 단순히 사냥만 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절망적이었던 거죠. 채석장은 가뭄, 정말 심각한 가뭄의 현장을 보여주는데 물 공급원들이 말라버리고 모든 것들이 죽어가기 시작한 상황이었어요. 거대한 포식자가 충분히 배고프게 되면 먹을 것에 대해 더 이상 까다롭게 굴지 않게 됩니다. 그들이 먹는 것이 예전에는 자신들과 똑같았더라도 말이에요. 사실 연구진들이 발견한 물린 자국 중 하나는 너무 커서 거대한 알로사우루스만이 실제로 그런 자국을 남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라붙은 땅 조각을 두고 싸우는 거대한 육식 동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작은 것들이 죽자 큰 것들이 계속해서 시체를 먹어치웠어요. 힘든 시기에 같은 종을 먹는 건 하나의 일이지만 어떤 공룡들은 더욱 창의적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발견된 공룡 중 가장 비참한 공룡 이야기를 전하는 다스플레토사우루스 화석을 발견했어요. 이 녀석은 살아있을 때 괴롭힘 당했고 죽은 뒤에는 먹혔습니다. 두개골은 물린 상처들, 머리 뒤쪽 구멍들, 얼굴에 움푹 들어간 자국들, 뼈덩어리가 빠진 흔적들로 뒤덮여 있었는데 모두 다른 다스플레토사우루스 이빨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이 공룡이 이런 공격들에서 살아남았다는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상처 주변 뼈가 치유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녀석은 같은 종족끼리의 얼굴 물어뜯기를 여러 번 겪었지만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스플레토사우루스가 죽은 후 다른 공룡이 시체를 발견하고 점심을 먹기로 했거든요. 실제로 두개골에는 사망 후에 생긴 완전히 다른 물린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큰 구멍들과 긁힌 자국들은 의도적으로 뼈에서 고기를 벗겨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연구진들은 심지어 뼈 양쪽 끝까지 물어뜯은 흔적을 발견했는데 이는 이 시체를 먹은 존재가 정말 철저하게 먹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분명히 이런 행동은 특이한 게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티라노사우루스 화석들에서 얼굴 물어뜯은 흉터가 발견되거든요. 이것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공격했고 진자를 잡아먹었습니다. 이제 공룡 몇 마리에게 괴롭힘 당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7마리가 함께 덤벼든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르헨티나에서 거대 포식자 7마리가 함께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그냥 아무 포식자가 아니라 마포사우루스였습니다. 각각이 시내버스만한 크기였고 자동차를 물어뜯을 수 있는 턱을 가지고 있었죠. 고생물학자들이 이들을 발굴해보니 성체, 아성체, 미성숙체가 모두 같은 장소에 모여 있었어요. 10m 길이의 육식 공룡이 친구 6마리와 어울려 다닌다면 토끼 사냥을 하는 공룡이 아니에요.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 마포사우루스 떼를 먹일 만큼 큰 먹이는 아르헨티논사우루스 뿐이었거든요. 이 공룡은 코끼리 12마리만큼 무거운 거대한 몸집을 자랑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육지동물 중 하나였어요. 이제 마포사우루스 한 마리가 성체 아르헨티노사우루스를 공격한다면 그건 자살 행위일 겁니다. 하지만 마포사우루스 7마리가 함께 협력한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마도 그들은 먹이를 포위했을 거예요. 어떤 놈들은 다리를 공격하고 어떤 놈들은 목을 노렸으며 몇몇은 옆구리를 찢어 발겼을 겁니다. 아르헨티노사우루스는 그들을 떨쳐내려고 돌아다녔겠지만 칼만한 이빨을 가진 괴물들에게 사방에서 공격받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포사우루스 뼈층은 그들이 그 과정에서 죽었음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목표물을 쓰러뜨리려다 짓밟혔을 수도 있고 시체를 먹다가 지늘게 갇혔을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함께 사냥했기 때문에 함께 죽었습니다. 즉, 이들은 그냥 생각 없는 살인 기계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조직적이고 무자비한 살인 기계였습니다.
자신들보다 10배나 큰 먹이를 잡기 위해 협력하고 의사소통하며 팀으로 일해야 했거든요. 늑대의 무리 사냥도 충분히 무섭지만 무게 3톤에 머리만 한 크기의 공룡이라면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됩니다. 네, 육지의 포식자들이 함께 일하는 것도 정말 무서운 일이지만 물속 포식자들은 그보다 훨씬 더 나빴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스피노사우루스가 하루 종일 물고기만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들은 틀렸어요. 고생물학자들은 스피노사우루스 잎안이 뼈 주변이 아니라 뼈 안에 박혀있는 테라사우루스 목뼈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15m 길이의 반수생 공룡이 날아다니는 파충류를 잡아서 이빨 끝이 빠질 정도로 세게 물어뜯었다는 의미예요. 이건 온화한 물고기잡이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날개 폭이 6피트나 되는 괴물에 대한 잔혹한 공격이었어요. 스피노사우루스는 북아프리카 전역의 강체계에 살았으며 물고기가 헤엄쳐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물속에 가만히 앉아만 있는 걸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매복 포식자였거든요. 악어를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길이는 3배이고 사나운 정도는 아마 10배일 겁니다. 매복 포식자의 특징은 엄청난 인내심이에요. 스피노사우루스는 등에 돛을 단 통나무처럼 보이면서 몇 시간 동안 강물에 움직이지 않고 떠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무언가가 물을 마시러 오거나 테라사우루스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물속으로 뛰어들면 갑자기 물속에서 선사시대 악몽 같은 15m 괴물이 폭발하듯 솟아오르는 거죠. 연구진들은 다른 공룡뼈들에서도 스피노사우루스의 물린 자국을 발견했어요. 테라사우루스뿐만 아니라 물가에 너무 가까이 다가온 육지 동물들 뼈에서도 말이죠. 이는 스피노사우루스가 단순히 낚시만 한 게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사정거리 내에 있는 모든 것을 기회주의적으로 잡아채는 존재였어요. 가장 무서운 점은 경고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육지에서는 대개 포식자가 다가오는 걸 볼 수 있지만 물속에서는 스피노사우루스가 10피트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 턱이 다리를 꽉 물기 전까지는 결코 알 수 없거든요. 일단 잡히면 그 거대한 발톱들이 여러분을 물속에 가두고 원뿔 모양의 이빨들이 잡을 수 있는 모든 걸 구멍 뚫어버릴 겁니다. 그 속에는 그들이 모두 죽었을 때 먹으려고 했던 음식 잔에도 섞여 있었어요. 아마 일어난 일은 이랬을 거예요. 어떤 초식동물이 선사시대 유사에 갇혔습니다. 간단한 식사거리죠. 그래서 우타랍토르 한 마리가 나타나서 끝장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진흙이 예상보다 끈적끈적했고 이제 맹금류도 꼼짝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이 나타났어요. 막대기를 찾거나 깊이 생각하는 대신 한 무리씩 죽음의 함정에 뛰어들어 무리 전체가 같은 진흙 구덩이에 갇혀 천천히 죽음으로 빠져드는 게 최선의 계획이라고 결정한 듯 했습니다. 연구진들은 맹금류 일부가 가라앉으면서 서로를 밟고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했는데 이는 단순한 사냥 여행이 순식간에 완전한 혼란으로 바뀌었다는 걸 의미해요. 똑똑한 포식자들이었지만 목숨을 구하기 위해 서로를 밟고 올라가려 했다는 걸 생각하면 꽤 엉뚱한 일이죠. 이 공룡들은 무리 사냥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이 화석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말 그대로 가족을 죽였음을 보여줍니다. 각 우타랍토르는 다른 맹금류보다 더 튼튼하게 만들어졌으며 두꺼운 다리뼈와 거대한 근육을 갖춰 먹이 위로 뛰어올라 잡을 수 있었어요. 그 모든 근육과 발톱에도 불구하고 젖은 흙에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우타랍토르들은 다른 작은 사촌들의 희생자들과는 달리 빨리 죽었습니다. 디오니쿠스는 기본적으로 모든 공룡 영화에 등장하는 랩터 무리의 원형을 만들어냈어요. 그들이 무리 사냥했다는 걸 우리가 아는 이유는 음식 옆에서 계속 죽었기 때문입니다. 고생물학자들은 디오니쿠스 유해가 작은 버스 크기의 거대한 초식 공룡인 테논토사우루스 골격 주변에 흩어져 있는 여러 장소를 발견했어요. 처음 발견했을 때는 맹금류가 거대한 초식 동물을 영웅적으로 물리치려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같은 걸 발견했어요. 테논토사우루스 사체 주변에 디오니쿠스 이빨과 뼈들 말이죠. 실제로 몬테나와 오클라호마 전역에서 모두 동일한 구성을 갖춘 14개의 다른 현장들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맹금류가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디오니쿠스 한 마리가 테논토사우루스를 공격했고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데 성공하면 소리와 냄새가 다른 공룡들을 끌어들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모두 나타나서 그 일의 일부를 차지하려고 했을 겁니다. 이게 이런 사체 유적지 주변에서 많은 맹금류 화석이 뼈 부러진 채로 발견되는 이유를 설명해줘요.
단지 초식 동물과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어떤 부분을 먹을지 놓고 서로 싸웠어요. 집단 공격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가끔은 화석에서 폭력의 완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몽골에서 벨로시랩터가 자기 크기의 다른 공룡과 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화석이 발견됐어요. 화석 이름은 싸우는 공룡이고 두 뼈대가 서로 붙어 있는 모습으로 분명히 마지막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날카로운 부리와 나쁜 성격을 가진 돼지 크기 초식 동물인 프로토케라톱스가 있어요. 반대편에는 프로토케라톱스 목구멍 깊숙이 발톱이 박힌 벨로시랩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토케라톱스도 싸움 없이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벨로시랩터 팔에 턱이 꽉 물려 있고 물린 압력으로 뼈가 골절된 모습이 보입니다. 빨리 끝날 싸움이 아니었어요. 두 동물이 서로를 죽이려고 최선을 다하는 장기간 싸움이었습니다. 아마 싸움 중에 모래 언덕이 무너져 내려 죽었을 거고, 이는 마지막 생각이 여전히 이 어리석은 싸움에서 이기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벨로시랩터 발톱은 프로토케라톱스 목을 베기에 완벽한 위치에 있는데 제대로 연결됐다면 치명타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프로토케라톱스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랩터 팔을 잡아 부러뜨렸습니다. 이 화석이 완벽한 이유는 두 동물이 자신들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깨달은 정확한 순간을 포착했기 때문이에요. 프로토케라톱스는 목이 베이지 않고는 살 수 없었고, 벨로시랩터는 팔을 잃지 않고는 빠져나올 수 없어서 모래 속에 둘 다 묻힐 때까지 서로를 죽음의 소나기로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두 마리 공룡 모두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궁극적으로 꽤 멋진 화석이긴 하지만 다른 공룡들은 서로 때리는 걸 완전한 생활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고르고사우루스 두개골은 티라노사우루스 실제 모습이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 이야기는 주로 정기적으로 물린 것에 관한 거예요. 성체 티라노사우루스 두개골의 60%에는 물린 상처가 있습니다. 무작위적인 부상이 아니에요. 눈, 주둥이, 턱 주변에 특정한 물림 패턴이 있거든요. 상처는 항상 같은 곳에 있는데 사고로 인한 폭력이 아니라는 걸 말해줘요. 의식화된 얼굴 물기 세션이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누군가 포기할 때까지 서로 얼굴을 물어뜯는 걸 기반으로 한 완전한 사회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고르고사우루스 두개골 하나에는 눈구멍 주위에 티라노사우루스 이빨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여러 홈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개체는 주둥이 부분이 잘려나갔고 그 부분이 매끄러운 흉터로 아물었어요. 화려한 춤이나 화려한 깃털을 보여주는 대신 티라노사우루스는 위계가 확립될 때까지 서로 얼굴을 물었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점은 이런 폭력이 얼마나 무심하게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드물지 않은 싸움이었고 늘 일어났으며 대부분 성인들이 청소년 시절부터 얼굴에 영구적인 흉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전형적인 고르고사우루스는 아마 청소년기에 나이 많고 몸집 큰 티라노사우루스에게 얼굴을 체계적으로 파괴당했을 거예요. 모든 얼굴 물기는 거짓으로 고발된 식인종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정말 나쁜 것처럼 보입니다. 50년 넘게 콜로피시스는 고생물 학계에서 최악의 평판을 받았어요. 박물관에서는 이 공룡을 새끼를 잡아먹는 공룡으로 전시했고, 교과서에서는 식인종이라고 불렀으며, 투어 가이드들은 이 괴물 뼈대를 가리키며 먹을 것이 부족해지면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다고 설명했죠. 모든 일은 고생물학자가 갈비뼈 안에 작은 뼈가 들어있는 성체 콜로피시스 뼈대를 발견하면서 시작됐어요. 당연히 아기 콜로피시스 뼈겠죠? 2006년에 누군가가 마침내 위 내용물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뼈가 실제로는 아기 공룡이 아니라 작은 악어와 도마뱀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식인종 콜로피시스는 그동안 늘 일반적인 먹이만 먹고 있었던 거예요. 더 심각한 건 그 위 내용물 중 일부는 어른 몸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모두 죽었을 때 그들 아래 우연히 누워있던 어린 해골일 뿐이었어요. 지난 50년 동안 이 공룡을 아기 살인자라고 불렀는데 아무도 실제로 하는 일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콜로피시스 명예를 회복한 연구자들은 아마 이 모든 일에 대해 매우 당황했을 거예요. 결국 실제 이야기는 훨씬 더 지루합니다. 콜로피시스는 무리 지어 살았고 작은 동물들을 먹었으며 가끔 가뭄이나 다른 재난이 닥쳤을 때 함께 죽기도 했어요. 식인 풍습도 없었고 유아 사례도 없었고 정신병적 행동도 전혀 없었습니다.
콜로피시스는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비난받았지만 일부 초식 동물은 실제로 살인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트리케라톱스를 온종일 양치식물을 뜯어먹으며 돌아다니는 평화로운 초식 공룡으로 생각해요. 트리케라톱스가 티라노사우루스를 죽였고 그에 대한 증거가 있거든요. 트리케라톱스 이마뿔 하나에는 티라노사우루스에게 물린 자국이 아물어 있었는데, 이는 티라노사우루스가 트리케라톱스 얼굴을 물려고 했지만 트리케라톱스가 살아남았다는 걸 의미해요. 더 중요한 점은 고생물 학자들이 트리케라톱스 뿔의 크기와 형태와 일치하는 의심스러운 구멍이 있는 티라노사우루스 뼈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12톤 무게 공성추에 부착된 3피트 길이 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트리케라톱스가 무언가를 공격할 때 물리학은 표적에게 유리하지 않았어요. 발견한 뿔 상처는 트리케라톱스가 단순히 자신을 방어한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나섰음을 보여줍니다. 겁먹은 초식 동물은 도망가지만 공격적인 쪽은 머리를 숙이고 돌진해요. 서로 부딪히는 거대한 뿔 달린 공룡 두 마리였는데 둘 중 하나가 물러나거나 심하게 다칠 때까지 계속됐어요. 기본적으로 성격에 문제가 있는 살아있는 불도저였습니다. 영토 분쟁부터 연애 협상까지 모든 것에 그 뿔을 사용했죠. 티라노사우루스가 최상위 포식자였을지 몰라도 트리케라톱스는 최상위 포식자들이 싸움을 걸기 전에 두 번 생각하게 만드는 존재였어요. 온순한 식물 먹는 동물이라는 건 그냥 좋은 마케팅일 뿐입니다. 유타주 박물관에 전시된 알로사우루스 꼬리뼈에는 완벽하게 둥근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 지름은 정확히 3cm이고 가장자리는 치유 흔적을 보이는데, 이는 이 알로사우루스가 죽기 전까지 몇 달간 이 상처를 견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구멍은 스테고사우루스 꼬리 가시로 만들어진 거예요. 완벽한 조합입니다. 크기, 모양, 각도, 모든 게 일치해요. 스테고사우루스는 싸움 중에 꼬리를 휘두르면서 거대한 가시 하나를 알로사우루스 척추뼈에 박았지만 어떻게든 가시가 부러지지 않고 다시 빼냈습니다. 방어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정확한 폭력이었습니다. 스테고사우루스 꼬리 가시의 10%는 평생 동안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혀 손상된 흔적이 있어요. 끝부분이 부러지거나 새로운 뼈가 자라나 이런 충격에서도 살아남았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는 스테고사우루스가 그 가시들을 위협수로만 휘두른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물건을 찌르는 데 사용했음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알로사우루스는 엉덩이 뼈에 치명적인 가시 상처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어요. 스테고사우루스 꼬리 흔들기의 물리학은 실제로 무서워요. 그 가시들은 길이가 3피트에 달했고 꼬리 근육은 거대했거든요. 스테고사우루스가 모든 걸 휘두르면 그 가시들이 뼈를 뚫고 계속 나아갈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은 스테고사우루스 등뼈에 물린 자국이 있는 걸 발견했는데, 이는 포식자가 위에서 공격하려 했지만 그 판들이 진짜 방어 수담은 아니었음을 보여줘요. 진짜 무기는 항상 뒤에 있어서 포식자가 충간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가시는 치명적이지만 일부 초식 동물은 큰 망치 사용을 선호했어요. 물리학적 계산에 따르면 안킬로사우루스 꼬리 곤봉은 티라노사우루스 다리뼈를 부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생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깨뜨리거나 멍들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죠. 이 클럽은 본질적으로 근육으로 이루어진 꼬리에 단단한 뼈가 붙어있는 볼링공이었어요. 안킬로사우루스가 그걸 휘두르면 픽업 트럭에 치이는 것과 비슷한 충격이 갔습니다. 이런 클럽들이 실제로 꽤 규칙적으로 사용됐다는 증거가 있어요. 정말 흥미로운 증거는 안킬로사우루스에게서 나왔는데, 옆면에 손상된 갑오판이 있는 줄이라는 이름의 안킬로사우루스를 발견했거든요. 그 흔적은 치유 징후를 보였어요. 피해 패턴은 다른 안킬로사우루스가 싸움 중에 꼬리 곤봉으로 때렸음을 시사하는데, 이는 이 곤봉이 포식자에게 행된 게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안킬로사우루스 가정 내 다툼은 뼈 망치로 상대방 갈비뼈를 부러뜨리려는 행위로 추정돼요. 뼈 몽둥이로 다리를 부러뜨릴 수 있지만 일부 공룡은 두개골 전체를 무기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파키케팔로사우루스 두개골 상당수는 머리 박치기 경쟁으로 인한 뇌 손상 증거를 보여줍니다. 서로에게 뇌진탕을 일으키는 걸 중심으로 만들어진 문화예요. 두개골 도움 위와 옆면에는 이상한 움푹 들어간 흉터들이 있는데, 뼈가 손상된 후 스스로 치유하려고 했던 흔적입니다. 때로는 치유 과정에서 감염이 일어나 더 심한 상처가 생기기도 했어요.
돔 자체 두께는 10인치에 달할 수 있는데 이런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 충격을 흡수하도록 설계됐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짝짓기 기간 동안 가볍게 머리를 부딪히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정기적으로 영구적인 뇌의 손상을 일으킬 정도로 서로 세게 부딪혔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점은 이런 부상 대부분이 청소년에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린 개체들이 성인이 되기 전부터 뇌가 뒤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히 어른들 사이 영역 다툼이 아니라는 걸 의미해요. 감염된 두개골 상처 중 일부는 아마 천천히 죽어갔을 거예요. 두개골에 금이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그 금이 감염되어 썩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고통이거든요. 파키케팔로사우루스는 기본적으로 머리 박치기를 익스트림 스포츠로 바꿨는데 유일한 상은 뇌 손상이었고 패배자들은 몇 주 후 부상으로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회적 상호작용의 한 형태로 평생 동안 서로에게 외상성 뇌 손상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세상에서 가장 정신병적인 공룡이에요. 육식동물은 아니지만 평생 서로 뇌에 손상을 입히는 건 정말 미친 짓입니다. 제가 언급하고 싶은 다른 공격적인 공룡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런 콘텐츠를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